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제 지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하도 사주팔자를 보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결혼을 일찍 하면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말렸답니다. 그래서 지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결혼을 아주 늦게 저녁 7시에 했답니다. 네,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요즘 시대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사주를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또 친구가 친구에게 굿을 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황당한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처럼 폭염인 때는요, 이런 일 벌어진다면 아찔할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찔하지만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상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뭘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대낮입니다. 한 야외 주차장이죠. 한 여성이 차량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안 열립니다. 차 키는 물론이고요. 휴대전화까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버린 겁니다. 아이고. 안절부절 못하던 이 여성, 자, 어디론가 급하게 이제 뛰어갑니다. 네.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서 신고 전화를 거는 건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차 안에 아이가 갇혔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아니 지금 저 상황에서 김현주 평론가님 저 여성 혼자만 지금 차 안에 못 들어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 차에서 내렸던 여성이 그 아이의 엄마였고요. 어머. 본인이 차에서 내렸는데 차문이 철커덕 잠겼는데 뒷좌석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너무 얘기를 전하면서도 저도 당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차 안에다가 키를 두고 내리면 차문이 안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하. 이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아마 문이 잠겼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럴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분의 아마 키가 있다면 밖에서 뾰롱하고 열거나 혹은 안에서 누가 열어주거나. 아하. 근데 2살짜리 아기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죠. 지시를 따르기는 어려웠겠죠. 네. 이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오후 5시경,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 달아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차 키와 휴대전화 다 놔두고 몸만 내린 이 엄마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신고를 하려 해도 전화가 없었던 거죠. 어머. 주위에다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119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저 때가 비록 6월이긴 하지만요. 오후 5시면 이미 차는 달궈질 대로 달궈졌을 거예요. 그리고 차 주차했을 때 여러분 창문 다 닫아놓잖아요. 지금 공기도 안 통하는데 그 안에 아이가 갇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빨리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날 체감 온도가 31도 정도 됐다고 어머. 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요. 차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를 하면은 차 안의 온도가 80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세상에.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 체온 상승이 3배에서 5배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짧은 시간 안에도 탈진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 여성 신고를 합니다. 아하.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119에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먼저 차 안에 홀로 있을 아이의 상태부터 확인하러 갑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당시에 이 2살 아이는 차 안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차 문을 열어야 했는데요. 아이고. 그때 무언가를 손에 쥔 이 경찰관이 차량의 창문을 꼭꼭 누릅니다. 자, 저렇게 꼭꼭 누르죠. 그리고는요, 누른 후에 톡톡톡 칩니다. 톡톡톡 치죠. 유리에 금이 간 것 같은 이 순간 바깥 방향으로 창문을 쭉 넘어뜨리는데요. 우와. 이렇게 안에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는 아이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다행히 엄마 품에 아이는 무사히 안겼다고 하고요. 어허. 경찰은 놀랐을 엄마와 또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시간이 저 아이와 엄마한테는
아마 억만 년의 시간같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일단 천만다행으로 경찰분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구조는 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진짜 좀 신기한 장면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팡 망치로 차 유리창을 깬다거나 할 줄 알았는데 톡톡톡 저게 뭐예요? 네, 경찰이 사용한 도구는 차량 탈출용 도구 레스큐미라는 도구입니다. 이미 이 고리로 충분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레스큐미는 안에 칼날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칼날로 안전벨트도 끊어낼 수 있고 어머. 해머 부분을 유리에 대고 꾹 누르면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오. 곧바로 차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형성돼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은 파손되는 방식이라 저렇게 안에- 되는 거예요? 오. 그렇습니다. 안에 우와. 있는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도구로 유리를 톡톡 쳐서 균열만 내고 바깥 방향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덜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119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이 근거리에 있어서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통상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에 소방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소방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 구조 사안이라면 소방만 출동하지만 단순 구조를 넘어서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빠른 구조가 필요할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 장비 아니 근데 일단 저 화면을 보신 분들은 박성배 변호사님, 나도 그러면 이참에 저거 하나 구입해볼까? 혹시 현직에 계실 때 박성배 변호사님도 저 장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000년대에 근무를 하다 보니 레스큐미 활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범인 검거를 위해서 차문을 강제로 개방해야 할 상황은 맞닥뜨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요? 경찰병으로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 꺼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 현재는 레스큐미를 이용해서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고 범인 검거와 인명 구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저 장비 일단은 진짜 막 요긴하게 진짜 쓰일 수 있으니까 아마 장비를 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하지근 평론가님, 경찰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달래고 그 불안하고 같이 펑펑 우는 엄마도 막 달래주고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 제작진이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 경찰분들의 마음을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사코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거절하셨더라고요. 세상에. 그 경찰관 분들이 막 기계적으로 딱 해야 될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분들이 느꼈을 불안 그런 거에 다 공감하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정서적으로 위로도 해드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본인은 내세우기가 좀 어쩌셨는지 세상에. 뭐 제작진들이 얘기했는데 뭐 본인이 내세운 걸 거절하셨다고 하니까 아유.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들이신 것 같고 참 겸손하세요, 많은 진짜. 분들의 네.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 아이가 자동차 안에 갇히는 사고는 네. 자동차를 쓰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네요, 진짜. 위험한 사건이거든요. 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막 올라가는 이런 온난화 상황에서는 저런 위험한 상황이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데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한 곳이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 자동차 안에 아기가 갇힌 거예요. 갓난 아기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저 때는 레스큐미가 아니라 막 쇠막대, 뭐 저렇게 깬 망치, 거예요? 막 이런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일제히 막 자동차 앞유리창을 깬 겁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유리창 제거에 성공해서 아이 아버지가 직접 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네. 그렇게 아기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요. 이게 단순 비교만 해도 박성배 변호사님, 저 미국의 상황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경찰관분들 레스큐미란 장치를 사용한 게 저 안에 갇혀있던 아이 심리적으로는 정말 안정되게 구조한 것 같아요, 세상에. 실제로 상당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장비를 구비해 놓으시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 중에는 앱과 연동되는 차량이 많아서 앱 작동만으로도 문을 열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여의치 않으면 통상 119에 신고를 하기 마련이죠. 이 사건에서 소방관이 먼저 출동했다면 그 조치가 달랐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 중 한 명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 아하. 그때는 소방관이 먼저 출동했답니다. 아, 그 누구지? 당시- 누굴까요, 우리 제작진? 하하, 네. 그 당시 겪은 조치 내용에 따르면 이 소방관이 차량 문틈 사이로 작은 에어백을 집어넣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문틈이 살짝 벌어지게 되고 이 벌어진 문틈 사이로 긴 철사를 집어넣어서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즉 차량의 일체 파손 없이 문을 여는 방법도 있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고 다니기는 어렵죠. 이에 네. 따라서 결국 늘 자리를 뜨기 전에는 안에 사람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혹시 저 영상 보고 이상한 마음, 땀만 차량 절도 그런 이상한 마음 먹지 말기를 바람. 저럴 땐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라고 저 영상 잠시 보여준 거예요, 드린 거예요. 땀만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경찰분들 정말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쇄도했던 새만금 잼버리 이제 좀 수습이 돼가는가 했더니 이걸 또 가로막은 게 있어요. 바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에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해충 방역과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1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새만금 잼버리가요. 이른바 코리아 잼버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8개 시도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때문에 분산해서 지금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산 방법이 들으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버스 1000대를 지금 동원해서 이동을 시킨다면 근데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요. 참가국이 156개국이잖아요. 지금 이동해야 하는 인원이 무려 3만 7천여 명입니다. 3,700도 아니고 3만 7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1,000대가 넘게, 그러니까 1,014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각 8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아주 크게 예상이 됐고 이 때문에 경찰이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주요 지점에서 집중적인 교통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헬기도 4대, 순찰차도 270여 대가 넘는 차들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지금 이 야영지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동하기로 결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저 3만 7천 명의 그 인원이 되는 저 스카우트 대원들을 하재근 평론가님 어디에다가 잠을 재우고 어디에서 식사를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숙박업소를 찾는다고 하면 이건 답이 없는 일인데 네. 지금 숙박업소 같은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의 연대 송도 캠퍼스에 1,200명, 네. 그리고 경기 용인의 명지대 기숙사에 1,200여 명, 네. 전북 익산의 원광대 기숙사에 1,500여 명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기업의 연수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숙박업소 대란 없이 저 참가자 대다수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딱 보니까 이 그래픽 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딱 보니까 특징이 여러분 딱 눈치채셨죠? 대학교잖아요. 지금 방학철이잖아요. 그래 아마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방학철을 맞아서 대학교를 수소문해서 기숙사 등등등 일단은 급하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드는 쓸데없는 궁금증이 뭐냐면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비용은 해당 나라에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숙박비는 주로 우리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의하면은요,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향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바람잘 날 없던 잼버리에 그야말로 진짜 바람, 태풍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이런 비용 부담까지도 또 생겨나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 계산해도 저 인원들이 한 곳당 1,500명 정도의 지금 대원들이 지금 기거를 하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 3끼만 계산해봐요. 지금 12일 날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8일이죠. 8, 9, 10, 11, 12. 닷새 더 있어도 하루 3끼 잠자고 뭐 씻고 단순 비용마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각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잼버리 대회 중단되게 되는 걸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가 공식 휴가 일정입니다만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여러 가지 그 수습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러면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일 게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접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비상계획을 시행할 와, 저 버스 보세요. 세상에 저걸로 이동한 거예요. 네.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대한 이동 행렬이죠. 이에 따라 먼저 지자체가 서울시가 나서서 여름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한강, 광화문 광장, 경복궁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DMZ, 임진각 등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각 지자체가 여러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모든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들도 발벗고 나섰는데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여러 기업이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한 오는 11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많은 참가자들이 고대하는 K-팝 콘서트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위에서 본 영상 보면 버스가 있지만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1분에 한 2대 정도 빠져나가게 시간차로 서서히 왜냐하면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분에 한 버스 2대 정도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방식이니까 저 1000여 대 버스가 다 빠져나가려면 오늘 저녁 지금이 한 4시 40분 됐잖아요. 아무래도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현장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 그만큼 대이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가 애초부터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견이 나왔었대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생도 있고 뭐 준비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관님이 느끼시는 한 가지 이유 왜 이렇게 파행을 겪은 이유가 뭔지.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측이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지금 다 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잼버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광인 건지. 저는 일종의 영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태풍 때문에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잼버리는 계속된다.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만큼 영지가 그 야영지가 넓어진 거래요. 아 진짜 김현숙 장관의 긍정의 마인드의 끝은 어딜지 이제 궁금한데 자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면 과연 이 새만금 잼버리 애초에 준비 부족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생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생 문제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43,0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준비 기획, 큰 그림을 보는
그것이 시선이 일단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일단 입지가 여기 간척지였잖아요.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도 왔고 물이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바로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폭염이 또 있었고 이제 태풍까지 오고 있는데 이 입지가 과연 맞는 것이었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도 뭐 샤워 시설이나 병원의 규모, 왜냐하면 밀려 들어오는 환자를 감당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총체적으로 좀 기획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것들을 따지자면 이제 뭐 위생 문제, 화장실 위생, 샤워실 위생, 내지는 식품 위생. 왜냐하면 그 곰팡이 달걀 이런 거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위생 문제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할 텐데, 아까 그 국감장에서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되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폭염 대비 뭐 이런 거 다 되어 있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와서 위생 문제를 제 일성으로 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자의적인 해석 내지는 문제를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양나래 변호사님,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이른바 파행, 준비 부족, 그리고 나라망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럼 다른 나라도 잼버리 할 때 이렇게 파행 겪고 다 미숙함을 드러냈었나?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많은 기대를 품고 참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대도 기대지만 참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요 4,500명의 학생들을 보냈는데요. 많이 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최다 인원입니다. 영국 스카우트 연맹 측은요, 대원들이 참가비로 우리나라 돈으로요 무려 582만 원씩 지출했다고 합니다. 1인당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금 활동으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앞이나 지역에서 뭐 핀,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영국 대원의 부모는요, 딸이 참가비를 마련하려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빵을 구워 팔고 영어를 가르치고 식당에서 일했으며 세상에.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머. 그만큼 기대가 참 컸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영국 스카우트 연맹 측은요, 계속 우려를 제기해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매는 나중에 잼버리 대회 기간 다 끝나고 맞아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남아있는 며칠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이라도 잼버리 대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정부, 해당 지자체, 우리 그리고 민, 관, 그리고 국민 다 이 마음을 모아서 이 학생들, 단원들이 정말 좋은 기억 가지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힘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오늘요, 이분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유독 관심을 끌더라고요, 이담 아나운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네. 등산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허. 오늘 오전 SNS에 덕유산 향적봉 정상이라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이에요? 어허. 네, 휴가 이틀 차에 오전에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된 건데요. 이 사진 안에는 부인 이순삼 여사도 함께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허. 덕유산 향적봉 정상 1614m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낮지 않은 사이인데 등산복 치고는 조금 이거 해변복 같긴 한데. 여기 알겠네. 사실 곤돌라도 있다고 해서요. 아하. 타고 가셨는지 걸어갔는지는 네. 알 수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쓴 글에서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태풍이 온답니다. 바로 휴가를 취소하고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온다는 소식에 여름 휴가를 하루 만에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SNS에 올린 겁니다. 어머! 홍준표 시장님! 어머, 진짜 달라 보이시네. 어머! 못 보던 모습이잖아요. 휴가를 하루만 쓰고 태풍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대구로 가!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랬다면서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폭우 피해 났을 때, 이 수해 났을 때, 당당히 골프를 쳤을 때 그때 논란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태도와는 완전 이번에 태풍에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다릅니다. 네, 홍준표 이 시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난달 17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폭우 때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공직자도 뭐 주말이나 휴일은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네. 맹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본인이 결국 사과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뭔가 그 태도에 확실한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휴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다 챙기지 않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바로 휴가를 취소하고 오늘 대구시청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청의 다른 공무원들도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전원 휴가에서 복귀해서 내일도 태풍 대비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 전에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겠으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늦었지만 이번에 뭔가 매를 세게 맞고 이번엔 대처 잘하는 거지만 어쨌든 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럴 때 모든 공무원들 다 동원되면 그 공무원분들도 일하면서 고생은 되지만 보람되잖아요. 아, 우리가 태풍에 대비를 잘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현안에 대해서 또 참견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웃기는 발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한 일이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에 관한 논의죠. 그러니까 최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사형제,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에 관한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제도는 있는데 1997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서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EU 같은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EU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고 대부분이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흉포화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면은 EU와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EU에서 시비 걸어서 사형 집행 안 한다고? 그거 참 웃기는 발상이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EU에서는 그 기본권 헌장 2조에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EU와의 FTA 관계로 얽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사형제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심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회적 논의를 모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일종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는 의미에서 웃기는 소리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국회 법사위에서 왜 저런 지뢰가 나오게 됐냐면 그 배경요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양나래 변호사님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을 보면서 여론이
사형제 다시 진짜 사형 집행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법으로 편시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요,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면서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 이유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유는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라면서 사형 집행을 진행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뭐 저런 여론이 많다 단언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게 이 큰 선거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해보네요.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어떤 분식집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민을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초등 동창생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나 이런 점이 참 고민이야. 아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자 네. 그 초등 동창생 남편을 위해서는 구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이고. 만약에 그 노여움을 못 풀게 되면은 극락왕생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네가 돈을 주면은 내가 모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구슬하자라고 유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7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슬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런 거 솔직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몰라도 구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70만 원에 구슬했다는데 앞서 제목 잠깐 보셨죠? 어떻게 굿 비용이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70만 원으로 한 굿이 일단 이 50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만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던 동창이 이 여성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너한테 사실은 신기가 있다. 어머? 이거를 막으려면 구슬해야 된다. 어머? 이걸 하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 어머. 라는 말을 무속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무속인 말을 전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계속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이런 굿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어머. 굿 대금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총 584회에 걸쳐서 32억 9,800여만 원을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는 거예요. 결국 이 50대 여성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잖아요. 아니, 32억, 3억 2천을 굿에다가 썼다가 해도 놀랄 노짜인데 지금 32억을 굿에다가 썼대요. 근데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분식집이 얼마나 잘 되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재산 32억을 탕진했대요. 세상에. 이다만 원, 이게 가능키나, 이런 액수가 가능키나 해요, 진짜. 말이 32억이죠. 32억 9,800여만 원이면 33억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근데 이 돈을요, 전 재산을 쓴 건 물론이고요, 뭐 자신 소유의 부동산까지 다 처분을 어머나. 하면서 돈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받았던 동창생은요, 대부분이 이제 빌린 돈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돌려줬다, 갚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했고요. 대부분 받았던 돈은 생활비와 또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요. 피해 금액 자체를 32억 정도로 보고 중형, 그러니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32억 중에 이 온갖 미사 여구를 동해 그리고 뭔가 약점을 이용해서 구슬하게 만든 이 동창생이란 작자가 한다는 말이 나 그거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갚았어요. 근데 그건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어쨌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슬하려면 서로가 동의하에 돈을 이 굿대금을 지불했을 텐데 이게 죄가 될까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유야 어찌됐든 동의를 하고 직접 돈을 줬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돈을 지급하기까지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신기가 있어서 이를 막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아들한테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기망을 통해서 이제 금원을 편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1심에 불복해가지고 이 동창생이란 작자가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심은 혹시 형량이 더 늘어났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은 1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왜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 9,800여만 원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을 5억 원 이상의 불상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으로 건넨 금액 21억 1,500여만 원이 가장 주요한 쟁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가 않다. 아하.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그 말은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만약에 저 21억 1,5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계좌 이체 같은 게 안 됐다는 게 뭔가 기록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만 실제로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 이체 거래 내역도 있는데 이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전부가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아하. 즉 굿비용 명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금전 거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취지죠.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 원을 보내는 등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5억 원 정도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은 됐을지언정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법원 판결에 일정 부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뭘까요?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중형 선고를 유지하는 기조가 어느 정도 정립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여성 돈은 돈대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또 마음은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정말로 이중고를 겪은 거 아닌가. 그나마 이렇게 중형이라도 선고돼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진짜 왜 이럽니까?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을 걷는 남성. 갑자기 순찰차가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놀란 남성 즉시 뒤를 돌아서 황급히 도망가는데요. 신발까지 벗겨지도록 황급히 주랭랑을 치는 이 남성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진짜 저걸 보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왜냐면 신발이 막 날아가요 신발. 근데 저렇게 막 도망가면 무슨 나쁜 잘못을 한 거예요? 네, 시간은 같은 날 오전 10시로 돌아갑니다. 112로 한 신고가 돌아왔는데요. 한 자동차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방금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은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마침 신고 위치 인근에서 복귀 중이던 경찰은요. 바로 현장으로 가서 용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서요.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차가 의심되고요. 네. 이제 순찰차가 오고요. 아하.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해서 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추격 전 차량은 좁은 길에서도 빠르게 도주해서 순찰차와의 거리를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네. 이후 골목주택가에 주차한 운전자, 경찰을 따돌렸다고 방심한 사이에 끝까지 추격한 순찰차에 결국 발각되는데요. 그렇게 신발까지 벗어던지면서 도주한 남성,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영상에서 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굉장히 빨리 갔잖아요. 그래서 순찰차를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저 운전자가 내려서 유유히 걷고 있었나 봐. 근데 정말 이담하면서 경찰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잡히잖아요. 네. 정말 뛰어봤자입니다. 그렇죠. 뛰어봤자인데 왜 힘들게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잡히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경찰이 뭐 하차 요청하고 음주 측정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했죠. 네. 좁은 골목을 굉장히 빠르게 달렸고요. 차를 주차하고는 태연하게 걸어 나오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한 300m 정도를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신발까지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부산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염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아스팔트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발이 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찰도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그야말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당시 저 몹쓸 남성을 검거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못 잡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근무했던 주임님이 도주 예상 경로를 예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필사적으로 뛴다고 느꼈던 게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 바닥이 뜨겁지 않습니까? 신발이 벗어졌는데도 필사적으로 뛰어서 이 사람 지금 못 잡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고 재범의 위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기필코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지환 경장님과 동료 경찰분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 도망치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큰 잘못은 한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검거하고 보니까 진짜로 음주운전이 맞았나요? 검거된 20대 남성 아니나 다를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도주하는 것을 보면 이 20대 남성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보니 현장 검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은 뒤에서만 쫓지 않습니다. 관내 지리가 훤해서 도주 경로에 해당하는 목은 지키고 서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특정된 이상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검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가요 뉴스파이터가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음주운전 사고 저희가 꼭 전해드리는 이유가요. 캠페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음주운전 사라질 때까지 앞서 보세요. 음주운전은요. 앞서 사망사고를 냈던 그 음주운전 차량은 오후 1시예요. 이 사람은요. 오전 10시예요. 정말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술에 취해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는 소식, 첫 번째 소식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성대모사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하. 라트비아에서요. 네.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호. 겨루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분들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이담 아나운서 표정도 진지해요. 네, 엄숙하게 진지하게 그래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냥꾼 복장으로 파이프를 들고 마이크 앞에서 남성들이 내는 이 소리. 약간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요. 울부짖는 짐승 소리 같기도 하죠. 바로 수사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네. 다 똑같은 사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네. 경쟁 부문이 있습니다. 젊은 사슴 소리, 탐색 중인 사슴, 전투에서 승리한 사슴, 부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소리가 뭘까요? 이거 소리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수사슴 울음소리입니다. 네네. 라트비아에서 올해로 7회째 열린 수사슴 울음소리 흉내내기 대회인데 아하. 보기에는 웃길지 몰라도 전통적인 사냥꾼 복장을 준수해야 하고 상호 간 대화도 금지될 만큼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엄숙하네요. 저분들 표정이. 완전 진지해요. 그런데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밀림에 가는 소리가 우우 꽉꽉꽉 막 그런 소리 있는데 왜 하필 수사슴 소리예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그 사냥 도구가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는요, 직접 그 사슴 소리를 내서 유인해서 잡는 수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자질로서 누가 더 사슴을 잘 유인하는지 그렇게 겨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표정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표정이 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뭔가 전통인 대회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찔한 사고 소식이라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날씨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번에 그 독수리라는 그 태풍이 중국을 상당히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랬죠.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불어난 강물에 빠져버린 승용차 한 대가 보이시죠? 아이고. 급류에 휘말려서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 더 큰 문제는요. 이 차 안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보이시죠? 네네네. 다행히 구조대가 출동해서 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구조 작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야, 네. 공중에서 접근을 해서 운전자를 들어 올린 후에 무사히 목숨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건 기적이에요. 저 대굴대굴 저 하천에 떠내려간 차 안에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네, 저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설사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 안에 사람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맞아요.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침 어떻게 또 크레인이 잘 설치가 돼서 네. 적시에 사람을 잘 구해내게 됐는데 저거는 천만 다행인데, 중국에 지금 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해서 동북부 지방에 대피한 주민만 수백여 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네. 저분은 다행히 잘 구조가 됐는데 네. 다른 인명 피해가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태풍 대비 잘 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의왕시에 사시는 강진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경주에 계신 부모님을 뵈려고 서울역에 갔는데 다른 때와 달리 이날은 사람 많은 게 무서웠어요. 갑자기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화들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더군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강진희님처럼 걱정과 공포심 갖고 계신 분 적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럴 때를 틈타서 장난글 올리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